미국 해병대 2,500명이 트리폴리함에 실려가지고 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리 공수사단까지도 전진 배치가 됐고요.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 버튼을 눌렀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 계좌에 있는 코인들 마이너스 20% 찍으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이 1973년 오일 쇼크 때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비트코인이 왜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오늘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지난 3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 섬을 완전히 폭격하고 지상군까지도 투입할 수 있다 강력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하르그 섬이 뭐냐면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물량의 90%가 이 섬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란의 돈줄 그 전부 그 자체인 상황인데요. 여기를 때리겠다라는 것은 이란 경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고 또 동시에 전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핵폭탄급의 충격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3월 말에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118달러를 돌파했고요. 미국 내부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뭘 의미하느냐? 기름값이 올라가면 택배비가 올라가고요. 또 택배비가 오르면 물건값이 올라갈 거고 물건값이 오르면 밥 한 끼 먹는 비용까지 전부 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현상, 바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쟁 터졌으니까 위험자산 싹 다 팔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말 같죠? 실제로 2월 말에 전쟁 소식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졌는지 보셨으면요. 이 74,000달러에서 65,000달러까지 단숨에 수직 낙하했었습니다. 하루 만에 94,000명이 넘는 트레이더가 청산당했고요. 그리고 3억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5천억이 넘는 이 롱포지션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는데요.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서 왜 전쟁 터지니까 폭락하냐? 이거 안전자산 아니고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정말로 맞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지금은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터진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뉴욕 증시도 닫혀 있고요. 채권 시장도 닫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돈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전부 문을 닫고 있었단 말이겠죠. 근데 전쟁 터졌으니까 이 기관들, 거대 헤지펀드들 급격하게 현금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마진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진콜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담보 부족하니까 당장 돈 더 넣으세요. 아니면 강제로 팔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주식시장이 닫혀 있으니까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채권도 못 팔겠죠. 그럼 주말에도 24시간 열려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어딜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어서 폭락한 게 아니라요. 너무 쓸모가 있다 보니까 너무 유동성이 좋아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걸 유동성 싱크홀이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실패가 아니라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유동적인 자산이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슈가 이 우리 투자에 주는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전쟁 초창기 폭락은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훼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기계적인 이 투매 현상이었다는 사실. 이걸 이해 못하면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바닥에서 현물을 던지게 되고요. 또 그 물량들은 고스란히 큰 손들, 기관들, 고래들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 뉴스에선 이걸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이라고도 하죠. 근데 실제 파생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선물시장의 펀딩비가 마이너스 0.007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펀딩비가 뭐냐면요. 선물시장에서 롱을 잡은 사람과 숏을 잡은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비용인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숏을 잡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또 동시에 미결제약죠. 그러니까 아직 청산 안 된 계약의 총량이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수많은 개인분들께서 전쟁 더 커지면은 비트코인 더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레버리지 숏을 잔뜩 걸어놓은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이게 바로 숏 퀴즈입니다. 숏을 잡은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손실이 커지고 결국에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제 청산 나오면 그게 자동으로 매수 주문이 되면서 가격을 더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럼 또 다른 숏 포지션이 청산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지금 7만 달러 부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 순수 현물 가치에 대한 평가 정도가 아니라요. 기관들이 개인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쇼포지션을 유도하고 그걸 땔감 삼아가지고 가격을 올리면서 또 동시에 현물을 싸게 긁어모으는 마치 작업장과도 같은 겁니다. 이 공포의 현물을 털리면 월가 세력들한테 헐값의 유동성만 헌납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지금까지 무섭고 답답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1973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도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달러랑 금의 교환을 정지시켰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라는 배에서 닷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1973년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랍의 산유국들이 미국한테 석유를 안 팔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유가가 어떻게 됐느냐. 배럴당 3.5달러에서 11.5달러로 무려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기름값이 3배가 되면요. 세상의 모든 물건값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물건값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죠.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죽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뭘 했느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찍어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비용이랑 복지 예산 때문에 이미 적자가 산더미였거든요. 결국에 달러 가치가 폭락했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금으로 갔습니다. 1970년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이 1973년 100달러를 뚫었고요. 1980년에는 6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상승인 건데 2026년 지금 이 똑같은 그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118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전쟁 때문에 2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국채를 찍어내는 수밖에 없겠죠. 국채를 찍어내면 결국에 연준이 뒤에서 돈을 풀게 되고 글로벌 M2,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현금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M2가 이미 99조 7,900억 달러를 찍었고요. 100조 달러 턱 밑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메커니즘을 하나 알려드려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뉴스보다 글로벌 M2, 즉 세상에 풀린 돈의 총량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 반응이 대략 10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전쟁 터지면 처음에 1주, 2주는 공포 매도가 시장을 지배하겠지만요. 정부가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유동성이 약 10주 후에 가장 희소한 자산으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1973년에는 그게 금이었고요. 2026년에는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전쟁 같은 경우에 곧 돈 복사를 의미하고 또 돈 복사는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상승을 견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요. 결국에 지금 눈앞의 공포가 아니라 그 뒤에서 확장되는 유동성의 파도를 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엄청난 이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3월 30일 이 미국 상원에서 마인드 인 아메리카 액트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채굴업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채굴 장비의 97%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끊고요. 미국 땅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캐내겠다는 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통제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에는 중동의 석유를 통제하고 또 금을 쌓아놓으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주권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는데요. 엘살바도르는 매일 1비트씩 사고 있고요. 부탄은 수력 발전으로 국가 단위 채굴을 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는 7,000 비트코인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들끼리 비트코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1조 달러 넘는 국방 예산을 사용을 하면서도 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건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들의 투기 도구가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법정화폐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거시 해지 자산으로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죠. 이건 상당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이걸 뒷받침해 줍니다.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묵혀둔 장기 보유자들, 이른바 큰손들의 행동을 보면요. 2025년 하반기 이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졌던 이들이 최근에 완전히 방향성을 틀었는데요. 최근 30일 동안 약 3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장기 보유 지갑으로 들어갔고요. 팔 사람들 전부 다 팔았다는 겁니다. 시장에 풀리는 물량들 말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전략준비금 수요,
월가의 ETF 자금까지도 합쳐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쥐어짜도 안 나오는데 수요가 폭발한다면은 가격은 저항이 없이 위로 뚫려버리겠죠. 이런 환경들이 온체인상에서 이미 완벽히 세팅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드리자면은, 이 전쟁이라는 공포의 표면 아래에서 유동성은 팽창하고요, 공급은 고갈되고요,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러 뛰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벌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 그리고 익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보시면요, 투자 시장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수에는 익숙한데 매도나 익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은 안 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단기 종목이 위험하고 불안한 큰 이유는요, 이게 상승을 해도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팔다가 결국에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은 비중으로서 단기 저점에 접근하고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로 익절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매도와 익절인데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미리 목표가를 걸어 놓으셔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팔아야 내 돈이고 이렇게 익절을 하면 차라리 여기서 나온 수익을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익 실현의 가장 큰 재미는 결국에 사용할 때겠죠.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매수해서 5%라고 해도 10만원이면 작은 수익이 절대 아닙니다. 과감하게 그냥 오늘 나를 위해서 맛있는 소고기를 사드시거나,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니까 봄 옷을 사는데 써야지, 또 다음 단기 타점에서도 욕심 안 내고 익절하는 재미가 생기실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거래소에 묻어두고 잠자코 받고 있던 스테이블코인 예치 이자요, 이게 통째로 불법이 될 수 있는 폭탄이 미국 상원에서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받던 이자가 날아간다, 이런 공포가 지금 전 세계 코인 시장을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공포의 이면에 오히려 2026년 4월 이 폭등장을 주도할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대중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때 이 세력들은 조용히 그 다음 판을 짜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먼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큰 그림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했죠. 이 두 번 연속 동결입니다. 지금 3.5에서 3.75%포인트 사이인데, 소비자 물가가 2.4%대까지 내려서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거비가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또 중동 쪽의 지정적인 긴장감까지도 겹쳐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돈의 수도꼭지를 아직까지 잠가두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옛날처럼 금리가 제로로 돌아가가지고 코인 시장에 돈이 막 쏟아지던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높은 금리 환경이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줄 겁니다. 이 높은 금리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코인베이스나 테더, 서클 같은 회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맡긴 달러를 가지고 뭘 할까요? 연 4%에 가까운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 4%짜리 수익이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에 이자로 직접 꽂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은 예금을 거의 공짜로 빌려다가 대출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지갑에 넣어두기만 해도 연 4% 이자를 준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은행에 돈을 맡기려고 할까요? 수조 달러가 은행을 떠나가지고 코인베이스로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대출, 자동차 할부, 주택담보대출까지 전부 줄여야 됩니다. 이건 미국 실물경제 전체의 신용이 마비된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행연합회가 의회에 미친듯이 로비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우리 은행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다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전통은행의 예금 독점권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쟁인 거고, 결국에 작년 7월 여기서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에서는요, 은행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걸 금지하는 방향으로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1일 후속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에서는 이 톰 텔리스 의원과 안젤라 알소 브룩스 의원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을 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자 먹던 거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합의안에는 교묘한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갑에 가만히 넣어두고 받는 수동적인 이자,
이건 은행 예금이랑 같은 성격이어서 금지한다. 하지만 결제를 하거나 자산을 전송하거나 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연계된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건 안 된다. 하지만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건 된다라는 거.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건 안 되지만 뭔가를 활동을 해가지고 받는 건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을 완전히 새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노드 검증에 참여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돕는 등이 이런 거는 노동이고 기여니까 합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가 이 법적인 보호막을 얻게 된다는 건데 코인베이스가 바보가 아니겠죠. 무조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이 자기네가 독점할 수 있는 그 뒷문을 뚫어놨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 판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승패는 명확해집니다. 온체인에서 실제 활동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관용 인프라 코인, 블랙록의 BUIDL 같은 실물 자산 토큰화 플랫폼, 규제 감사를 통과한 디파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예치처를 잃은 수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독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생태계에 아무런 기여 없이 이 새 토큰을 막 찍어내면서 연 100%짜리 이자 놀이를 하던 이 구형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완전히 도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너도 나도 다 상승하는 알트 불장은 거의 오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는 선택받은 몇몇 코인들 위주의 불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안쪽 구조를 뜯어볼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타결과 기관 자본이 유입되고 ETF 승인까지도 겹치면서 호재가 연일 쏟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코인 대불장이 온다고 난립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78%고 전체 코인 시가총액 2조 4,600억 달러 중에 비트코인 혼자서 1조 4,500억 달러를 먹고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지나면요. 알트들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알트 시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왔죠. 알트 시즌 인덱스가 35에 머물면서 여전히 완벽한 비트 시즌 한가운데 있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요. 이 금리 3.5% 환경에서 근본 없는 중소형 알트들 여기에 돈을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고, 이들이 미국 현물 ETF로 제도권에 완벽히 편입된 비트라거나 규제를 통과한 소수의 메이저 자산들에만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 비트 도미넌스가 57% 아래로 확실히 안 꺾인다면요.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은 유동성 가뭄 속에서 서서히 피가 말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3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1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 중에 규제 회색지대에서 불안에 떨던 자본은 이자를 주지 않는 거래소 일반 지갑을 떠나가지고 활동 보상이 합법화된 규제 친화적인 디파이로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기반의 유동성 풀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XRP는 어떨까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프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리플레저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1분기 총 처리 결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3월 11일에 27억 5천만 달러짜리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죠. 히든노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해가지고 기관용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장악했고요. G트레저리를 통해서 포춘 500대 기업의 재무 관리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메타코르 스위스 은행급 커스터디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SEC랑 CFTC까지도 나서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해줬습니다. 근데 XRP 토큰 가격은 어떤가요? 2025년 7월 고점이었던 3.6달러에서 무려 60% 넘게 빠진 1.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회사가 역대 사상 최대 호황인데 토큰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역사적인 괴리 상황이 대체 왜 생기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조적인 분리입니다.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랑 재무관리 플랫폼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리플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XRP 토큰을 들고 있는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죠. 쉽게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삼성 주식 안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배당금이 안 오는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치명적인데요. 리플이 직접 만든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성공입니다. 이 출시 1년 3개월 만에 시가총액 15억 달러 돌파했죠. 1280%라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면서 도이치뱅크, 블랙록 같은 이 전통 금융 거물들이 리플 인프라 도입했고요. 여기서 선택한 건 가격이 널뛰는 XRP가 아니라 1달러에 딱 고정된 RLUSD였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XRP가 국경간송금의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 자산이었는데 RLUSD가 나오면서 그 변동성 리스크가 제로가 된 거예요. 기관들은 3초짜리 송금 시간 동안에 가격 변동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RLUSD가 XRP의 존재의 이유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리플이 바보가 아니죠. XRP 버리려고 RLUSD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의 마스터 플랜을 보세요.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국가신탁은행, 예비인가까지 따냈습니다. 여기서 전략은 이건데요. 이 금융기관들을 처음부터 변동성 높은 XRP로 끌어들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는 RLUSD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앞세워가지고 블랙록, 도이치뱅크 같은 이 기관들을 먼저 리플렛 생태계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블랙록이 토크나 국제펀드 BUIDL의 24시간 환전 레이어로 RLUSD를 선택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리플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리고 커스터디 안에 막대한 RLUSD랑 실물 자산을 쌓아두면서 ISO 2002라는 국제 금융통신 표준을 통해서 수조 달러를 1초 단위로 교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수많은 나라의 원장과 통화 사이에서 궁극적인 단일 청산결제 수단, 쉽게 말씀드려서 만국 공통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은 결국에 XRP뿐이라는 거. 지금 XRP는요, 개인들의 투기용 송금코인이라는 과거의 껍데기를 벗고 또 기관 전용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이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글래스노드 기준으로 이 주요 거래소 XRP 보유량 약 128억 개로서 이 달러로 39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고점 때 100억 달러 넘게 쌓여있던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급감 포인트인데요. 이 대중의 눈에는 가격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스마트머니들은 이 가격대에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들 조용히 쓸어 담아서 거래소 바깥에 안전한 커스터디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XRP 기준 1.28달러에서 1.37달러 구간에 무려 7억 개의 XRP가 두터운 방어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공포에 던지고요. 기관은 조용히 매집하는 전형적인 손바뀜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 한국 시장도 이런 흐름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2026년 이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9년 만에 법인과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자기 자본 5% 이내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단행을 했고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금융위원회랑 한국은행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고 웨이브 브릿지가 팍소스의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의 기관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미국의 활동 기반 수익이라는 해법을 찾아내면은 한국도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또 제한적인 디파이 허용이라는 이 타협점을 서둘러 모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또 짧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단순하게 그냥 매수해놓고 몇 년 뒤면 상승하겠지 이런 마인드로 시장 접근하시면요. 내가 매수했던 매수 단가가 고점이었을 때 원하는 만큼의 결과값에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2018년도 이때 리플이 4,900원 고점이었을 때 누군가 그때 매수했던 사람들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수 가격까지 겨우 회복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결국에 욕심 때문에 아무 매도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체계적으로 추가 매수, 평단 낮추고 대응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본인의 평단을 낮췄을 거라는 겁니다. 리플이 4,900원에서 160원까지 하락했었죠. 단순하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평단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또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요.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몇 년 뒤에 보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 저점과 고점을 활용해서 시장 반등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고 불안한 이유가 내가 스스로 매번 고점 추격 매수하고 대응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서 단순하게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서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이 정보방 신청 주시면요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이 시장 흐름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시경제상으로 봤을 때 다소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400조 원이 몰린 이 3호 신용시장에서 내 돈을 맘대로 뺄 수 없는 게이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월 의장 측에서는 은행으로 번질 위험이 없다라고 지금 안심시키고 있지만요. 지금 이미 340조 원이 넘는 지역은행 돈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죠. 이 날개 낡은 체제의 금융뇌관이 타들어가는 동안에 눈치 빠른 스마트 머니들은요.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RWA 시장 그리고 리플 XRP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선점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국지적이면서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고요. 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3월 이번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거의 똑같은 뉘앙스의 말을 꺼냈어요. 이 3호 신용시장은 은행 시스템으로 전염되지 않을 거다. 약간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파월은 왜 하필 지금 이런 말을 꺼냈는지 그리고 현재 파월이 시간을 버는 동안에 그 무대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2월 말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난 2월 28일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고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은데 이 실제 결과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전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인데 비유를 드리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갑자기 폐쇄된 셈이고 당연히 기름값이 폭등했고요. 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 하던 게 단숨에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단기간에 54%나 뛴 건데요.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들고 또 운반하는데 돈이 더 들고 결국에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뜻인 건데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그렇게나 기대하던 금리 인하의 꿈이 유가 한 방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사실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진짜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 텐데요. 그 시한폭탄의 이름은 사모신용시장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기업들, 신용이 조금 떨어지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모을 능력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이나 블루아울 같은 이런 대형 사모펀드들이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데 부자들이나 기관들한테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기업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다. 이게 사모신용시장이고요. 그 규모가 무려 1조 8천억 달러, 하나로 2,400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이 시장의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반유동성 펀드라는 포장에 속아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반유동성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는 뜻처럼 들리실 텐데 실제로 펀드가 투자한 자산은 이 3년에서 5년 동안은 팔 수도 없는 비상장 기업의 대출 채권입니다. 지금 당장 내어질 수 있는 현금 1달러에 대해서 팔 수 없는 자산이 무려 18달러나 묶여 있습니다. 비율로 치자면 18대 1인 상황이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겼는데 은행 금고에는 실제로 약 5만 원밖에 없고요. 나머지 95만 원은 5년 뒤에나 회수가 가능한 곳에 빌려준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고객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이 동시에 제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은행은 바로 문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유가 급등으로 금리 인하가 사라지면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기업들 이자를 갚지 못하고요.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을 했고 사모신용시장의 대출 중에 90% 이상이 변동금리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름값 올라가고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이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또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는 양쪽에서 쪼이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요. 이 피치 레이팅스가 발표한 사모신용시장의 디폴트, 그러니까 빌린 돈을 못 갚는 비율이 무려 9.2%를 찍었습니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최악의 순간 때 몇 퍼센트였을까요? 6.5%였어요. 이미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겁이 나겠죠. 내 돈 돌려달라 이렇게 환매 요청이 쇄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펀드 입장에서 어떨까요? 돈이 없으니까 출금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이 블루아울이나 블랙스톤 같은 업계 최고의 펀드들조차도 분기별로 5%에서 7.9%까지만 출금을 허용한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린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1억을 넣었는데 한 분기에 최대 790만 원밖에 못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잠겨 있어요. 어떨까요? 이걸 금융용어로 게이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3월 18일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등장하죠. 사모신용시장은 소매예금으로 자금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의 전염 위험은 없습니다라고요. 듣기에 조금 안심이 되는 말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이 미국 지역은행들이 이 사모펀드 매니저들에게 이미 2,500억 달러, 하나로 약 340조 원 규모의 돈을 빌려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도 전염 위험이 없다고요. 이미 깊이 연결되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 파월 발언 자체가 시장이 건전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공포감이 은행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거의 절박한 립 서비스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을 세 가지 숫자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사모신용 디폴트율이 9.2%로서 이미 리먼 사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가 100달러 돌파랑 함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 5% 돌파하면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고요. 빅스 공포지수가 27.44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난 공포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려 비율로 따지면 18대 1이라는 이 유동성의 불일치. 당장 내줄 현금 1달러에 대해서 이 18달러가 묶여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숫자가 파월이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과연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손해를 보는 쪽은 명확하겠죠. 이 펀드 매니저의 멋진 프레젠테이션이랑 안전합니다라는 뉴스를 믿고 돈을 넣은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 지금 손해보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돈은 지금 유동성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거고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득을 보는 건 어딜까요? 가장 먼저 위험을 눈치채고 조용히 빠져나온 내부자들, 그리고 이 혼란을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자금을 옮긴 스마트 머니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의 핵심은 결국에 이 스마트 머니는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실물자산 토크나 줄여서 RWA라고 부르는 시장인데요. 이 RWA가 뭐냐? 기존의 종이 계약서랑 은행 장부에만 존재하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먼저 첫 번째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정산이 돼요. 너무나도 압도적인 유리한 점이죠. 기존 펀드처럼 환매 요청하고 몇 날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얼마를 빌렸고 담보가 얼마나 건전한가 블록체인 위에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의 게이팅 같은 것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겠죠. 결국에 이 18대 1이라는 유동성 감옥에 한번 갇혀본 기관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주면서도 투명하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당연히 옮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비트코인 RLUSD 시가총액이 1년도 안 돼서 15억 달러, 1조 9천억 넘는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 리플 레저 위의 RWA 자산 규모도 1년 전에 2,500만 달러에서 지금 무려 4억 6천만 달러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5억 7천만 달러까지도 찍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 숫자들이 사모신용 시장의 환매 중단이랑 완벽한 역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저쪽에서 문이 닫히고 있는데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사실. 그럼 특히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3월 달에 론칭한 소일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RLUSD를 넣으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연 8% 수준의 고정 수익을 온체인으로 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사모신용과 토큰화된 미 국채가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초기 100만 달러 규모의 유동성 풀이 72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라는 거죠. 기존 펀드에서 봤을 때 탈출한 돈들이 얼마나 굶주린 듯이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모신용 디폴트율이 역대 최고고 대형 펀드들이 출금을 막고 있죠. 파월은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 같은 시기에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확정됐고요. RLUSD랑 RWA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연결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파월 말대로 정말로 안전하고 전혀 위험성 없고 사모신용 문제는 그 시장 안에서 소화될 국지적인 이벤트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연결된 전통금융의 뇌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또 스마트머니는 이걸 알기 때문에 블록체인 인프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역은행들이 사모펀드에 이미 2,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혀 위험이 없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지역은행과 사모펀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월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이 돈의 대이동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뉴스는 규제 압박과 또 사모신용의 건재함을 말하고 있지만요. 실제 자본의 흐름은 낡고 불투명한 이 장부를 떠나서 또 투명하고 즉각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로 수천억 달러가 조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2,000원 사이에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이유로 포기하고 떠나는 개인분들께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고점 3달러 대비했을 때 60% 이상 빠졌다 보니까 이 지치고 답답하고 지루한 마음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멈춰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아래서 벌어진 일들. 이 디지털 상품 확정됐죠. RLUSD는 14억 달러 돌파했죠. RWA 자산은 20배 이상 성장했죠. 클래리티 법안의 독점적인 해저로서 클래리티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표면적인 가격만 멈춰있지 내부 인프라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무리한 몰빵에 가까운 투자 매매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현실성 있게 비중 조절하시고 이 시장이 하락해도 타격 없는 대응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생기고 비중 조절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들,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생긴 거겠죠. 제가 안내드린 단기 종합방에서 말씀드렸던 타점들 예시로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엘프라는 코인을 진입을 하더라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설정해서 편하게 욕심보다는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시면서도 비중은 항상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추가 단기 종목이 좋아 보이는 도지코인을 진입했을 때 비중 조절하면서 항상 무리한 매매가 아니라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 가격을 걸어두시면 스스로가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욕심 때문에 익절의 기회를 놓치시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익절을 통해서 다음 타점을 진입할 수도, 또 혹은 예수금으로 리플이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같은 것들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이 매매의 관점에 접근하시면 시장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리플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한 해 처리한 결제액만 무려 13조 달러, 한국 GDP의 8배의 수준인데요. 근데 XRP 가격은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 63% 폭락한 채로 갇혀있는 상황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아주 냉혹한 현실 때문인 건데, 이 글로벌 은행들이 쓸어담는 거는 리플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달러에 고정된 RLUSD죠. 가격이 출렁이는 이 변동성이 큰 XRP 토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리플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토큰 홀더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XRP 손절하고 매도하고 물량 던지는 사이에 이 스마트머니들 3억 4천만 개 정도가 XRP를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이번에 블레드 갈링하우스가 숨겨둔 이 트로이 목마의 진짜 정체, 오늘 영상에서 남김없이 해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요, 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5년 히든로드, G 트레저리 같은 회사들을 20억 달러나 들여가지고 인수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리플 트레저리가 지난 한 해 동안 13조 달러에 달하는 결제를 처리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요. 13조 달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우리나라 GDP의 8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모든 호재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왜 2025년 당시 3.65달러 고점에서 지금 오히려 63%가 폭락해가지고 1.35달러 부근 밴드에 갇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만 다뤄볼 예정인 거고, 그 정답의 핵심은 결국에 은행들이 쓸어담는 건 리플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RLUSD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우리가 들고 있는 XRP 토큰이 아니라는 데 있는데요. 그렇다면 XRP 토큰은 가치가 없고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정답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예전에 리플 같은 경우에 은행들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원화를 XRP로 바꾸고, 또 그 XRP를 다시 달러로 바꾸면은 이 중간 은행 여러 개를 거칠 필요가 없어가지고 빠르고 저렴하다라고요. 이게 바로 ODL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죠. XRP 가격이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이 은행의 CFO나 이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억을 보냈는데 중간 과정에서 쓰이는 자산 가격이 갑자기 5%나 10%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은행은 이런 변동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리플이 내놓은 게 RL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달러 가치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가격이 흔들리지가 않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RLUSD를 사용하겠죠. 굳이 가격 출렁거리는 XRP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의 파트너십 내용을 뜯어보면요, 이들이 도입하고 있는 건 리플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RLUSD 뿐이고요. XRP 토큰을 직접 매입한다거나 ODL을 채택하는 사례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수치가 있습니다. 이 RLUSD가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 15억 달러 돌파하면서 1280%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죠. 근데 RLUSD 유통량의 82%가 리플냈죠. 그러니까 XRP의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 리플이라는 기업은 자기 집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남의 집에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리플 트레저리가 처리한 13조 달러의 결제 경로에서 암호화폐 XRP가 차지한 비중은 정확히 0%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토큰 홀더들은 소외되는 완벽한 디커플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의 경쟁자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볼까요? 스위프트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JP모건, 시티은행, 도이치뱅크, HSBC 같은 이 전 세계 50개 넘는 핵심 은행들 묶어가지고 차세대 크로스보더 결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고요. 예전 같은 경우 스위프트가 느리다라고 많이 까였었다면은 이 돈 한 번 보내는데 몇 날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불투명하다고 리플이 바로 그 약점 파고 들어가지고 성장한 건데요. 이 새로운 스위프트 시스템은 글로벌 송금의 75% 정도가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은행은 몇 날 며칠 걸리고요. XRP는 3초라는 이 옛날 이야기가 2026년 현재 경쟁력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스위프트도 자체 블록체인 공유 원장을 만들고 있고,
이미 11,5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연결된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리플 레저라는 이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미국 월가의 대형 자본이 마음 놓고 들어오려면 의회가 법으로 확정하는 포괄적 시장 구조 법안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클래리티 액트인 상황인데 이 법안이 지금 진흙탕 정치 싸움에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붙여서 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미국 은행협회는 그렇게 하면 은행에서 예금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일어난다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4월로 예상됐던 법안 통과가 5월 말 이후로 밀렸고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핵심 트리거가 사라진 모멘텀 공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기업 리플의 성공이 XRP 토큰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현실인 거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XRP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리플 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SEC 규제 리스크는 종결이 됐지만 이 기관 자금은 클래리티 액트 통과 전까지 관망 중에 있고요. RLUSD가 XRP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고, 또 스위프트가 무서운 속도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가능한 해석은 딱 두 가지예요. 먼저 XRP가 영영 기관 수요를 잃어버리고 개인 투자자들만의 자산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전통 은행들이 리플의 트레저리망이랑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대한 기술적인 종속성을 높이면서 결국에 여러 가지 레저 사이에 유동성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공용 자산으로서 XRP가 특정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부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선택한 해석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 갈링하우스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트로이 목마예요. RLUSD랑 소프트웨어로서 먼저 은행 시스템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향후에 국기원 간의 소액 결제랑 또 토큰화된 자산 교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때 다양한 레저 사이를 가장 매끄럽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XRP에 맡기는 그림입니다. 다만 이런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분명해요. 스위프트가 자체 블록체인으로 그 역할까지 해버린다거나 클래리티 액트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기관들이 아예 다른 생태계로 눈을 돌려버리는 경우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만 개만 들고 있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감정적인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현재 XRP 활성 지갑이 약 785만 개인데 상위 1% 들려면 4만 6천 개가 필요합니다. 상위 10%는 2,200개, 가격이 고점 대비 63% 빠진 지금 1.35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위 1%에 들어가는데 약 62,000달러, 상위 10%는 약 3,000달러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가격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고래들의 지갑 숫자랑 상위권 임계치는 흔들림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2025년 4분기 이 대형 지갑들이 3억 4천만 개 이상의 XRP를 조용히 매집하는 흔적이 온체인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개인분들께서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지는 동안 이 스마트 머니들은 오히려 헐값에 수량을 늘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의 과거를 조롱하면서 기립박수 칠 때도 아니고요. 이 남한 불이동을 놓친다면서 급하게 빚을 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타이밍도 아닙니다. 이 지금은 글로벌 금융의 파이프라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표준으로 교체되는 이 길고 지루한 인프라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XRP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제기하는 순간이 거시적인 경제의 반전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는 순간이 기관 자금 유입의 진짜 트리거가 돼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기 전까지는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30에서 40% 정도는 현금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보하셔가지고 대기 자금을 만들어 두시고, 감정적인 즉흥 매매 대신에 이 입법 캘린더에 맞춘 분할 접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이 다소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요, 시장 자금들이 증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댐 안에 고여있을 뿐입니다. 그 댐이 터지는 순간에 냉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이 투자 시장에서 매수라는 단어랑 매도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요, 이 대부분 매수할 때는 과감하게 몰빵, 또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는데 반대로 매도하실 때는 항상 망설이고요, 또 고민하고요, 또 결국에 매도를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상승할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익 실현 익절을 놓치고, 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팔 걸, 조금이라도 팔아놓을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매수 없는 매도가 없죠. 반대로 매도가 없으면 그 다음 좋은 타점의 기회를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상승할까봐 매도를 못하시고 또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 분할 익절을 하고 더 상승하더라도 후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득이라는 이 투자 심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고 또 리플이 계속 상승할 것 같던 시기에서도 4,850원이라는 이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이유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심리적인 고점 그리고 너무 과열되었던 투자 시장의 분위기 또 여기서 반대로 단기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오히려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상승할까봐 못 팔고 또 후회할 바에는 가장 중요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우시다면요. 이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란을 폐지시키는 대통령이 침략 멈추면 전쟁 끝내겠다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란이 사실상 괴멸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열린다라고 선언을 남겼고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도 나서가지고 향후 몇 날 며칠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의 코스코 해운의 대형 컨테이너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고요. 막혀있던 혈관이 드디어 뚫리기 시작을 한 건데 IMF 산하 포트워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번 주 통항량은 30척에서 39척 수준으로서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는 강력한 상승으로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전쟁 드디어 끝나는구나 기름값 내려가겠네 하시고 넘깁니다. 석유주가 조정을 받고요. 또 증시가 안정을 찾을 거라는 뻔한 시나리오를 떠올리시겠죠. 근데 이 뻔한 서사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기름이 다시 흐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유가가 안정되면 JP모건이 전망하는 브렌트유 60달러 선이 현실화됩니다. 기름값이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고요. 인플레가 꺾이면 현재 3.5에서 3.75% 수준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돈들이 금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거고 수백조 원 규모의 오일머니 그리고 기관 자금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전쟁이 끝나서 좋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서 풀려나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돈이 흘러갈 곳의 배관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께서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미국 연방통화감독청 OCC의 신규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리플이 작년 12월 달에 받아냈던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연방은행 인가의 날개가 드디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좁은 범위의 수탁 업무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남의 돈을 맡아서 보관하는 정도의 역할이었죠. 근데 오늘부터 발효된 개정 규정은 이 권한을 확실히 넓혀가지고 비수탁형 디지털 자산 보관, 결제 처리랑 예치금 관리까지도 이 전통은행이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쉽게 비유드리자면은 JP모건 같은 대형은행들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리플이 리플 레저 위에서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오늘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한 달만 뒤로 돌려볼까요? 이 3월 2일 리플이 인수한 기관용 브로커리지 리플 프라임이 미국 DTCC,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주식과 채권 거래를 최종 처리하는 세계 최대 청산기관 산하의 NSCC의 디렉토리에 공식 등재됐는데요. 이 DTCC가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주식 사면요. 그 거래가 실제로 네 돈 내 주식 이러고 최종 교환되는 과정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DTCC입니다. 매년마다 수경단위, 숫자로 썼을 때 0이 15개 넘게 붙는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요. 월가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플이 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꽂은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랑 또 자산운용사들이 장외 거래를 하고 나서 또 그 정산을 기존의 느리고 비싼 시스템 대신에 리플 레저 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물리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대중이 석유랑 전쟁 뉴스에 한눈 파는 사이에 전통금융의 결제 배관이 통째로 교체되고 있다는 건데 OCC 규정 발효 그리고 DTCC 청산망 진입 그리고 SEC의 상품 분류랑 블랙록의 RLUSD 채택까지도 이 네 가지가 한 달 안에 몰아친 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철저하게 설계된 수순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호재가 쏟아지는 듯 XRP 가격은 2025년 7월 고점 3.65달러에서 60%가 넘게 빠진 1.3달러대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3월 중순 소위 블랙선데이 2라고 불린 대폭락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어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었죠. 무려 33만 명이 넘는 트레이더가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XRP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 3월 18일 250만 달러였고 22일 245만 달러,
그리고 26일은 215만 달러까지 2주 사이에 3번 정도의 대규모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이 됐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XRP 차트는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요. 1.3달러가 넥라인입니다. 이 개인 트레이더들이 이 넥라인 반등을 노리고 고배율로 롱을 잡게 되면은 세력들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찍어 눌러서 강제 청산시킵니다. 미결제 확장을 계속 초기화한다는 건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폭등을 앞두고 시장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개인들의 레버리지 물량이 전부 증발을 하고 또 현물이 고래 지갑으로 옮겨져 가지고 잠긴다. 그러면 시장에 떠도는 물량 자체가 급감하겠죠. 그 상태에서 호재 하나만 터져주면은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숏 스퀴즈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가 이걸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의 XRP를 보유한 초대형 고래 지갑들, 지난 한 달 동안 6억 개를 매집했고요. 최근 일주일 만에 1억 9천만 개를 추가로 쓸어 담았고요. 3월 말에는 단 1시간 만에 1억 2천만 개, 금액으로 약 2억 6백만 달러어치를 한 번에 사들인 지갑이 포착이 됐습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샤프 비율도 올해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나서 0.0267로 양수 전환에 성공했고요. 고래 지갑으로 하루 평균 900만 달러가 30일 연속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2025년 여름 XRP가 3.65달러를 찍기 직전에 매집 패턴과도 정확히 똑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XRP ETF에서 230만 달러 규모의 소액 유출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걸 보고 기관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겁먹는 분들도 계셨는데 누적 데이터를 보면은 3월 17일 이 상품 분류 이후에 XRP ETF로 유입된 총 자금은 약 12억에서 14억 달러입니다. 230만 달러 유출을 부풀려가지고 헤드라인에 올렸을 때 무려 14억 달러라는 거대한 기관 자금은 이미 ETF라는 합법적 컨테이너에 안착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뉴스가 보여주는 공포의 서사랑 실제 돈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중이 1.3달러라는 숫자를 보고 겁에 질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이 정보랑 자금력을 가진 세력은 그 물량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의 손바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4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 액트, 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과 제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이고 2025년 7월 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같은 세부 쟁점으로서 상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초당적인 타협안이 도출됐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4월 말에서 5월 초 통과 확률에 대해서 80%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암호화폐 도입을 망설이던 모든 전통은행이랑 금융기관들 족쇄가 풀릴 수밖에 없겠죠. 갈링하우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크립토판 챗 GPT 모멘텀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드려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하게 코인 반등 시나리오가 아니라요. 전통 금융 권력이 주도하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대대적인 교체 작업이겠어요. OCC 규정이 오늘 발효가 됐고요. 또 DTCC 파이프라인은 이미 연결됐고요. 또 블랙록은 RLUSD를 정산 수단으로 쓰고 있고요. SEC는 XRP를 상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달 안에 모두 완성됐다라는 거는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도권이 XRP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 금융 배관 공사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주간 통항량이 30척 이상을 유지하면서 클래리티 액트 상원 마크업이 4월 중에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러면은 지금의 1.3달러대는 이 구조적인 대전환의 마지막 바닥 구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꺾이면 당연히 방어적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거고 절대로 레버리지 선물 포지션,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현물 매매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한 방에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사냥터예요. 단기 반등 노리고 고배율 선물을 잡는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금은 고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들이 전쟁 끝났다며 석유주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돈 냄새 맡는 사람들 제도권 은행으로 변신하고 있는 XRP를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루한 횡보세, 공포장, 수백조 원의 글로벌 유동성이 새로 깔린 디지털 결제망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손바뀜을 강요하는 가장 어둡고 또 조용한 새벽과도 같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읽을 줄 알고 또 견딜 줄 아는 사람들만이 다가오게 될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고 또 엄청난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겠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단기 코인을 어려워하시고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무리하게 비중을 크게 들어갔다가 결국에 상승하고 수익 나와도 욕심 때문에 못 팔았었던 이런 기억들 때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수익은 잘 나오는데 결국에 내가 팔지 못해서 후회를 했었고 그 기억이 반복되다 보니까 알트들 단기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이 비중 조절하면서 내가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타점에서 그냥 목표가에 대해서 걸어두면 생각보다 편리하게 수익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요. 그리고 목표 타점을 미리 걸어두고 있는 이유 말 그대로 단기로 진입한 거는 짧고 효율적으로 단기답게 익절하고 빠져나오셔야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로 짧게 보고 매수했는데도 눈치 보기 매매하고 오르면 더 오를까봐 매도 못하고 결국에 수익은 나왔었지만 익절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럼 시장은 똑같이 흐르는데 나 스스로가 단기는 위험하다. 시장이 안 좋다. 코인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부정적인 관점이 쌓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응을 통해서 내가 뭘 할까 새로운 관점들에서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로서 안전 접근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랑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행성 종족 그리고 심우주에서 빛의 속도 때문에 생기는 통신 지연 문제. 이 대중들은 이걸 그냥 괴짜 억만장자의 공상과학 허풍이다라고 넘기고 있죠. 근데 동시에 올해 6월을 목표로 스페이스X가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규모의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월가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개미 투자자들은 화성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기업 가치가 너무 뻥튀기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코웃음을 치고 계시죠. 머스크가 또 헛소리 한다고요. 이런 반응들 우리가 과거에도 똑같이 봤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대량 양산을 선언하고 S&P 500에 편입되겠다고 했을 때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바다 위에 드론십에 수직 착륙시키겠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반응은 정확히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적해야 될 건 머스크의 철학적인 발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발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시장 자본의 대이동인데요.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의 진짜 본질은 로켓 발사 비용을 충당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스타링크 V3 통신망과 결합된 XAI 궤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기기를 초연결하는 인프라 혁명의 자금을 끌어오는 창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적인 우주 제국 안에서 낡은 전통금융 시스템은 철저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통신이 오가는데 빛의 속도로 최소한 3분 반에서 최대 22분이 걸립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화성에 사는 사람이 물건 하나 사려고 결제를 했는데 뉴욕에 있는 은행 서버한테 승인받으려면 22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거 전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는요. 이 중앙 서버가 필요 없는 빠르고 가벼운 탈중앙화된 독자적 결제 장부가 필수적이겠죠. 이게 도지코인이 밈코인을 넘어가지고 범우주적인 우주 기축 통화로 기획되고 있는 서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요. 결국에 설계되고 있는 유동성의 구조를 읽어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의 앱, 이 X의 자체 금융결제 시스템, 엑스머니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번 달 2026년 4월 엑스머니의 퍼블릭 베타가 미국 내에서 시작되죠. 이 초창기 미국 내부 은행계좌 연동 P2P 송금이나 교차강 은행과 협력한 FDIC 보장, 6%의 높은 이자율 예금 같은 여러가지 철저하게 법정화폐랑 전통 인프라 기반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도지코인 결제 버튼이 없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실망하실 수 있겠는데 이 금융의 본질을 이해하시면 오히려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고요. 이 전통 금융권과의 파트너십을 안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순일 뿐인 겁니다. 시스템 내부의 API 구조는 이미 암호화폐랑 거래가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이 시나리오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데이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 지표랑 시장 심리 사이에 지독한 모순이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최신 H6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의 M2 통화량이 지난 2월 기준으로 22조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스템 안의 돈이 지금 역대 최고로 넘쳐나고 있다는 뜻인 건데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8에서 11이라는 극단적 공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1분기 동안 무려 46일 연속으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시중의 돈들은 역대급으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자산 가격은 일시적인 공포로서 강력하게 짓눌려 있다는 건요. 비유드리자면 용수철이 극한까지 압축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특히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중에서도 유동성 확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베타 자산이에요. 이 용수철이 풀리는 순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이 튀어오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인프라 펀더멘탈을 완전히 바꿔놓는 큐빅 네트워크 메인넷입니다. 정확히 오늘 4월 1일을 기점으로 레이어 1 블록체인 큐빅 네트워크가 도지코인 병합 채굴 메인넷으로 공식 가동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도지코인 전용 ASIC 채굴기로서는 도지코인을 100% 전담 채굴하고 거기서 남는 유효 CPU랑 또 GPU 자원으로는 자체 AI 모델인 A가스를 100% 훈련시키는 구조입니다. 유용한 작업증명, 줄여가지고 UPOW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도지코인 채굴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으면서 정작 하는 일은 동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낭비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ESG 관점에서 에너지 낭비하는 코인에 돈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등을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채굴하면서 동시에 AI를 훈련시키니까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요. 세계 최대 분산형 AI 연산 네트워크를 돌리는 필수 에너지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까다로운 기관들과 또 ESG 펀드들이 눈치 안 보고 도지코인 현물 ETF에 대규모 자본을 집행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지금 M2 유동성이 역대 최고치로 평창했고요. 그리고 월마트의 원페이 같은 대형 핀테크는 암호화폐 결제 생태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단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왔던 투기성 개미들이 시장의 지루함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항복 현상이 온체인에서 완벽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달 만에 도지코인 100만 장자 지갑의 10%가 씻겨나갔다는 데이터는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가장 건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급한 자본에서 거시적인 펀더멘탈을 이해하는 인내심 있는 자본으로서 물량이 완전히 넘어가는 이 손바뀜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요. 머스크가 시대의 천재적인 비전가인 것은 맞겠고 이 인프라의 끝에 도지코인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엑스머니의 4월 론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법정화폐 중심이에요. 앱을 켰는데 도지 결제 버튼 안 보인다. 이러고 패닉셀링 한다라는 거는 이 블랙록 같은 기관과 고래들이 바로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스페이스 X 상장으로 750억 달러의 현금이 시장에 풀리면요. 이 시장의 돈들은 스타리크 위성망 확충과 XAI 궤도 데이터 센터 고도화로 직행할 거고 이런 인프라 투자는 X 플랫폼의 활성화로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의 앱 생태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할 도지코인의 거래량과 가치 폭발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여기 잠정 예정된 도지1 달 탐사 미션까지 더해지는데요. 인류 최초로 미션 비용 전액이 암호화폐로 결제된 우주 미션인데 도지코인 로고를 우주에 띄우는 쇼가 아니라 이 심우주 환경에서 블록체인 노드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실질적인 기술 테스트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분위기랑 맞물리게 되면요. 2021년 이 상승세를 재현할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스페이스X랑 XAI가 합병했고 또 SEC가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했고 엑스머니가 이번 달에 론칭하면서 큐빅 메인넷이 오늘 가동됐고요. M2 유동성은 역대 최고치인데 시장 심리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예요. 한 개는 이 모든 게 서로 무관한 개별 사건이고요. 도지코인은 여전히 밈코인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들이 하나의 초연결 생태계로 수렴하고 있고 도지코인이 그 핵심 결제 레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선택한 해석은 후자인데요. 머스크의 모든 사업체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차점에 도지코인이 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래들이 120원 구간을 방어하는 한 이 시나리오의 구조는 유효하다라는 점,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 순간이 또 시나리오를 재점검해야 될 유일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늘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격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지만 또 가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도할 시점이 언제고 또 그 시기까지 평단을 어떻게 낮춰 놓을 거고 비중과 수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려야겠다. 이렇게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처음 시작할 때 장기 투자라고 시작했던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는 수익이 잘 나고 시장 좋을 때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요. 또 반대로 시장 안 좋아지면은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빨리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면 좋겠다. 그냥 매도하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상승했을 때는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장기 투자가 정말 쉬워 보이죠. 근데 막상 시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만두고 싶은 이 투자 심리 때문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정답 자체가 정해져 있진 않겠지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매도라는 게 내가 기분이 좋고 상승했을 때 이렇게까지 수익이 잘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팔아야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는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락한다고 여기서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분할로 매수를 시작해야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10,000원이라고 5,000원일 때 사면 2개죠. 근데 2,000원일 때 사면 5개입니다. 10,000원일 때 사면 1개입니다. 이 시장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다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